자, 오늘은 2025년도 군무원 기출, 그러니까 9급과 7급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 수업 시간은 아니고 또 뭐 이론 공부나 문제풀이반은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마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소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걸 잠깐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공부를 좀 1년간 하셨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올해 25년도 군무원 시험의 특징이 9급하고 7급만 먼저 분석해 드릴게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5급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9급의 특징은 여기 이제 특징은 경영학 원론 파트에서 6문제, 그다음에 마케팅 재무관리하고 회계에서 합 6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25문제인데 12문제가 그중에 12문제가 이렇게 합치면 이제 합치면 2주제 아니면 3주제에서 나왔다는 거, 약 50% 가까이.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다. 좀 많이 나오는 건 많이 안 나오는 것이 좀 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이 중에 난이도 상, 뭐 중, 하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상이 3문제, 그다음에 중이 6문제, 그다음에 하가 16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3대 6대 16 이렇게 나왔고 7급 같은 경우는 조직하고 인사에서 합쳐서 약 8문제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MIS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좀 특이해서 제가 강조드린 건데, MIS가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이걸 공부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요 부분이 강조가 됐죠. 올해는. 그럼 26년도는 여기는 만약에 9급하고 7급으로 나눴을 때 조직과 인사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9급 같은 경우는 원론과 재무회계에서 한 문제 정도씩, 그러니까 원론에서 마이너스 재무나 회계에서 마이너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딴 데 어디가 더 증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 이 7급 같은 경우는 상이 5문제, 중이 7문제, 그다음에 여기가 1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드리고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실제 시험에서 문제 푸는 순서가 있죠. 어떻게 푸냐면은, 자, 1회독,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에 다 1번부터 25번을 순서대로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1번부터 25번 안에 난이도 하도 있고 중도 있고 상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난이도 하 16문제는 이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릴까요? 이거는 제 생각으로 한 2, 3분이면 돼요. 2분에 3분. 길어봐야 3분이에요. 1, 2분 정도면 다 풀거든요. 요거는 한 5에서 6분 정도 걸릴 거예요. 6문제니까 5에서 6분. 요거는 3개 다 풀면 좋지만 꼭 그럴 필요 없고, 3개 정도면은 2개만 구해서 2개만 아예 모르겠는 거 그냥 건너뛰고 2개를 약 한 3에서 5분? 3분 좀 짧고 한 4에서 5분 정도 걸려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1회독 때는 뭘 푸냐면은 난이도 하하고 중에 쉬운 거 중하 이걸 먼저 푸시고, 그리고 요거 했을 때 요거 전체하고 요 중에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중에 절반.
그래서 약 뭐 길면 9분, 짧으면 7분. 그러니까 7에서 한 9분 사이. 그러고 나서 이건 다 맞아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16개 3개 맞추면은 19개를 맞춰야 돼. 19개를 맞추고 다시 와서 2회 독대 예, 중상 해당하는 거 나머지 3개 정도 푸시는 거예요. 3개 정도. 그러니까 3개니까 3분이면 돼요. 3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영학에 투입된 시간은 적잖아요. 그지만 여러분이 국어도 하셔야 되고 딴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경영학을 25분 다 투입하면 안 돼요. 한 15분에서 한 길어봐야 18분 요 정도에 이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벌써 10분 됐으니까 3회독은 상중에서 좀 쉬운 거 도전 가능한 거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풀 수 있는 문제 요거를 한 2문제만 푸니까 한 4에서 5분 요 정도를 걸려서 딱 답안지까지 찍고 나머지 한 개는 그냥 찍던지 나중에 찍는 게 그냥 찍는 게 나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볼 시간이 있겠다 그러면 그냥 찍지 말고 가만 놔두시고 어차피 이건 다시 못 돌아온다. 그냥 답까지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9분 이렇고 7급이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총평을 하면서 7급 출제가 훨씬 더 잘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래도 변별력이 좀 높아야 돼.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올해는 25년도는 올해 좀 쉬웠어요. 9급은 요 정도가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회독 때는 13문제 플러스 절반 그러니까 3개나 4개 13문제 플러스 절반 3개나 4개 그러니까 16문제나 아니면은 17문제를 푸셔야 돼. 17문제.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적게 걸리겠죠? 약 2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2분. 그죠? 요거는 3문제 푼다고 하면은 뭐 전체로 얘기하면은 한 7분 정도 걸릴 거고 그러니까 7분 정도 요거는 한 7분 정도 걸리는 문제고 요거는 한 3개를 골라야 돼요. 3개를. 그래서 만약에 2분씩 줬다 그러면 6분 아니면 7분 정도 걸려야 돼요. 요 정도 걸리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 모의고사 푸실 때 1번부터 그대로 가지 마시고 특히 조금 출제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1, 2, 3번에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별력이 확 나와요.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 1번도 어렵고 2번도 3번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이 시험 내가 준비 잘못했나 보다. 응? 나는 안 된다 여기. 그래서 의지가 꺾이고 그러면은 쉬운 문제 나와도 잘 안 읽히지도 않고 잘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어렵고 2번 어렵고 3번 어려워도 그래 그러면 난이도 상 몇 문제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건너가서 4번부터 차분히 푸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푸시고 그다음에 2회독 때는 요거의 중간 한 3개에서 중에서 한 3개 4개 정도 3개 4개 정도 푸시고 나중에 3회독 때 상중에 다 풀지 마시고 3개만 골라서 요거는 한 2개 정도 고르면 좋아요. 3개 정도 골라가지고 푸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9급을 했던 7급을 했던 한번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실제로 문제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좋은 성적이 나오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알아두시고 이제 9급 먼저 갈게요. 9급 먼저 자 1번 경제적 주문양 모형 EOQ 모형 활용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과 1회당 재고 준비용은 주문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2. 단위 기간 중 수요량은 가변적이며 일정 및 연간 수요량 역시 미확정적이다. 3. 재고 조달 기간 리드 타임은 일정하다. 4. 구입 단가는 주문량 관계없이 일정하다. 수량 할인이 없다. 자, 답이 몇 번이죠? 이건 답이 2번이죠. 힌트가 이런 거예요. 제가 깊게 내용 설명까지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EOQ의 기본 과정이 나왔어요. 기본 과정. 기본 과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그 기본 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본 모델 모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강할까 약할까요? 이 과정은 강한 과정입니다. 강한 과정 또는 약간 비현실적인 과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대부분이 그냥 일정하다라 가정이에요. 일정하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배운 다음에 이 강한 가정을 완화시킬 때가 있어요. 완화시킨다면 약한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됐죠. 현실화. 그래서 현실적 가정이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떤 변수들이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변하죠. 어떻게 모든 게 일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가면은 유지비, 단위당 재고준비, 우리가 유지비를 C라고 하고 중후비를 O라고 합니다. 이거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Q는 루트 안에 C분의 2OD 여기서 이거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거든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푸실 때 보기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문제풀이반에 늘 해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1번에 일정함, 3번에 일정함, 4번에 일정함으로 끝났는데 2번만 가변적이며 미확정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가정은 약한 가정, 현실화된 가정에서는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죠. 그래서 기본 가정에서는 단위기간 중 수요량 일정.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요거예요, 요거. 소문자 D. 하루 수요량, 수요율. 이것도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연간 수요량. 이게 이거거든요. 대문자 D, 이거 일정하다고 배우거든요. 그쵸? 배운 거로 푸셔도 되고, 모르는 문제 상태에 나왔어도 눈치로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재고조달 기간 일정하죠? 3번에 의하면은, 리드 타임 일정하지. 아니면은 0이거나, 0, 이렇게 가정하거나. 그죠?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3번 가정 틀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 없다. 0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0으로 일정하다도 되고 있지만 일정해도 돼요.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배웁니다. 그 다음에 구입단가. 이건 사실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기본 가정이 속하지 않는 거 아니냐. 추가 가정 완화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식은요. 또 이 문제는 잘 낸 게 가장 옳지 않은 가장을 넣었잖아요. 가장. 그러면 가장 틀린 거 고르시면 돼요. 4번은 기본 가정은 아닙니다. 추가 가정에 속하는데 그래도 일정하다고 끝난 것 자체가 또 추가 설명 수량 할인 없다는 거 이런 것만 보고도 우리가 4번은 옳고 2번이 틀렸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회계 등식 또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BS 등식입니다. 참고 삼아 IS 등식 가시면 IS는 자 대변의 수익이 오고 차변의 비용이 옵니다. 같지 않죠. 되게 수익이 크죠. 그래서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 이익이라고 하죠. 이익.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 맞고 답이고 동그라미 2번은 원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S 등식은 밑에 쓸게요. IS 등식은 비용 더하기 이익이 수익 같다.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이렇게 써야지 맞는데 요거 두 개를 위아래를 합쳐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하고 얘 더하기 얘는 같긴 합니다. 대차 평균 원리 같긴 한데 이것도 엉성하게 만들었죠. 2번 보면은 왼쪽에 차변 또는 좌변 왼쪽에 이익이 빠졌어요. 이익이. 그쵸? 요거 세 개 합하고 요걸 다 합치면은 자산 플러스 비용 플러스 이익하고 대변에는 요거 두 개 합치면 자본 플러스 수익 이렇게 같아야 되죠. 요게 빠졌다고 요게. 틀린 거지. 엄밀히 말하면 저건 BS 등식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중요한데 자본의 정의예요. 자본은 어떻게 된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자본이랍니다. 자본의 정의예요. 이게 빼기로 돼야 돼. 동그라미 4번. 덧셈을 하지 마시고 뺄셈으로 가야 된다. 자, 3번. 요게 이제 난이도 상해 문제인데 원론에서 하나 나왔죠. 요것도 하나 어차피 조금 있으면 지워질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적을게요. 여기 세 개가 원론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나오고, 인사에서 나왔어요. 자, 요게 5문제. 요 난이도 상 5문제가 원론에서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산에서 하나, 조직에서 하나, MIS에서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MIS. 자, 이제 좀 있으면 지워지니까 아주 중요한 결론 뭐냐면 난이도 상, 그러니까 재무나 회계는 난이도 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재무나 회계는 난이도 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나 수업 시간에 강조드린 게 재무 회계를 잘 해두시면 여기 보면 6문제 이거 몇 분 걸려요? 1분이면 다 풀어요. 1분이면. 제가 이거 설명해서 그렇지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몇 분 걸려요? 1초, 1초. 몇 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나 회계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고득점을 하고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겠어요. 평균에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난이도 상은 언론, 조직, 인사, 생산 이런 데서 그냥 쫙 퍼져요. 원론은 조금 더 많이 나왔고 좀 이제 마케팅이 이제 빠졌는데 마케팅 대신에 얘가 나왔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관리법 4가지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막 칠판에 쓰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유인물 여러분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빠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불러드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원래 테일러의 4가지 원칙은 별도로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과학적으로 작업 방법을 정하자. 그 동작 연구, 시간 연구는 아시잖아요. 과학적 방법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과학적으로 선발하자. 과학적으로 선발해서 과학적 교육.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이 나왔으니까 그 방법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사 간에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 협력이 돼야 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일을 정확히 분배해서 달성하도록 해야 된다. 일의 분배. 그것도 노사 간에 아니면 상층부와 하층부 간에. 주로 상층부는 기획을 하죠. 기획. 그렇죠. 계획자고. 근데 하층부는 실행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배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여긴 그렇게 안 나오고 이 중에서 2번은 해당되고요. 과학적 선발 훈련은 반드시 있고 이건 앞에 다른 데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갖고 4가지 원칙에 속하지 않은 걸 찾는데 지금 1번의 표준화, 4번의 전문화는 포드의 3S가 떠오르실 거예요.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그럼 이건 테일러 게 아니니까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1번, 4번 많이 의심하시고 3번은 효율적 과업 수행. 원래는 이제 과업 수행 쪽이 아니라 효율적이란 말이 좀 붙긴 했지만 어쨌든 달성하는 거. 주어진 임무를 과업을 달성하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어서 3번은 그냥 어느 정도 속한다고 보시고 1번은 그냥 표준화가 아니라 절차의 표준화. 포워드는 제품의 표준화예요. 주의하세요. 제품의 표준화. 표준화된 제품인데 여기는 작업의 표준화. 원래는 작업의 표준화인데 절차 표준화. 4번은 전문화로 되어 있는데 이 전문화라는 것도 포워드에서는 종업원들이 하는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문화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고 이쪽 이 테일러는 조심하실 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에 전문화입니다. 관리. 전문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직능식 직장제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능식 직장제도. 그래서 관리의 표준화. 그래서 사실은 관리의 전문화.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이건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보기 간의 상충관계도 있지만 보기 안에 있는 앞뒤 문맥이 안 맞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창의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화가 필요하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전문화 하려면 똑같은 일 반복하게 하는 것인데 창의성 향상과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창의성이 향상되려면 약간 루즈하게 시간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주고 딴 생각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창의성이 나오는 건데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창의성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 3번 답은 4번이고 4번. 투자에서 얻어지는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의 NPV죠. NPV는 기업 가치 극대화 크기랑 NPV 크기도 같고 부의 극대화 크기랑도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가치의 순증가분 요 말을 딱 맞히는 거지. 나머지 1번 수익성 지수, 2번 내부 수익률, 3번 한계 수익률은 비율 퍼센트 개념, 퍼센트 비율 개념이죠. 그래서 힌트가 3번과 4번의 룰이 있죠. 이건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의 순증가분. 그러면 단위가 원이거든요. 그리고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익성 지수도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러면 2번만 답이다. 풀 수 있죠. 5번 마케팅 조사 자료 측정을 위한 4대 척도 종류로 적절한 것은 답은 이제 1번인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척도라는 것은 조사 대상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을 척도라고 하고 요게 이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4개가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분류 목적. 그래서 등번호 같은 거, 운동선수의 등번호 예를 들 수 있고 단 얘는 서열을 모른다가 단점이죠. 단점. 이걸 보완하기 위해 서열 척도가 나왔고 얘는 서열 목적인데 얘는 단점이 차이를 알 수가 없다. 이거 차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게 등간 척도라서 얘는 차이 목적. 근데 얘는 비율을 알 수, 단점이 비율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완하기 위해서 비율 척도, 비율 측정 척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절대 0점이란 게 절대 0점이 얘는 없고 얘는 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요거 자세한 설명 오늘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1번이고 자 6번 소집단 네트워크와 효과성 기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게 이제 난이도 상위인데 왜 상이냐면 문제도 되게 복잡하고 책마다 주장이 좀 달라요. 책마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다시 이제 리뷰해 보시는데 저희 책으로는 제 책으로는 기본 교재는 페이지 90, 심화 교재는 페이지 631에 있는 표 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자 쇠사슬형이라고 배운 건데 이거를 최인형 이렇게 지금 했죠. 1번과 2번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수레바퀴형 완전연결은 다 알죠.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그 속도, 정확성, 구성원의 만족도는 다 여기 있는데 그 리더의 등장 이런 용어가 있어요. 리더의 등장. 이게 뭘까? 리더가 등장한다는 게 뭘까? 요거를 저희들 그 책으로 보면 권한의 집중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권한의 한쪽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 사람 리더가 되는 거죠. 또는 그냥 아니면 이게 또는 이렇게 해서 아니면 리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완전 연결형은 리더가 없죠. 그러니까 리더가 그냥 여부. 그래서 예를 들면 완전 연결형은 리더가 없죠. 비공식 집단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냥 그렇지만 이제 리더의 등장이 있다 없다 쪽에 그러니까 보통 뭐 높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딱 뭐 요거 같지도 않고 요거에 좀 관련이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결론을 전달해 드리고 나중에 책 표를 보시면서 정리하세요. 답은 1번인데 그러니까 왜 1번을 답으로 구하는 게 좋으냐면 1번과 2번에 최인형이 나왔잖아요. 1번, 2번. 그렇죠? 3, 4번은 다른 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1, 2번을 맞비교하는 쪽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가 2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속도는
그 보통 그러니까 요 1, 2번을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비교할 때는 정확성이 둘 다 같고 리더 등장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두 개만 갖고 어느 쪽에 가깝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인형, 쇠사슬형은 속도가 보통 아니면 중간 요 정도에서 나가 틀렸어요. 빠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하시고 단 끝에 가서 구선의 만족도가 높냐 낮냐 그러면은 보통 저희 책에서는 상층부는 높고 하층부는 낮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통으로 해놓은 그러니까 그냥 높다라고 그 한쪽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보통으로 해놓은 게 더 낫다. 특히 이제 속도에서 비교가 됐기 때문에 가를 답으로 하시고 수레바퀴형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빠르냐 그러면 단순이면 빠르고 복잡이면 느립니다. 정확성이 높냐 단순이면 높고 복잡이면 낮습니다. 끝에 가서 만족도가 높냐 중앙이면 높고 주변이면 낮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상반된 두 개가 있는데 그 특히 첫 번째 속도가 빠르다 해놓은 게 조금 이제 빠르다 아니면 두 번째 높다 끝에 가서 낮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려요. 중간도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 완전 연결형은 가장 틀린 게 리더 등장이 높다고 된 게 틀렸지. 여기는 없는 게 맞지. 낮다. 그쵸? 그래서 틀렸다. 그렇게 해서 답을 1번으로 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MBO 프로그램의 공통된 네 가지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난이도 요거는 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1. 목표의 특수성 2. 의사결정 참가 3. 명확한 기간 4. 분배적 정의 분배까지는 건들지 않죠. 그래서 그 MBO라는 거는 첫 번째가 함께 결정 목표를 두 번째가 구체적 그다음에 수리적 목표 세 번째가 피드백 이거잖아요. 계속적인 피드백. 그래서 딱 저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 특수한 목표 명확한 기간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 목표 1, 3번 그다음에 2번은 참가 여기 함께 이렇게 하시면은 4번만 좀 생뚱맞다 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재무관리를 안 하신 분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재무관리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럼 난이도 하루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중정도로 분류했는데 기업의 소유주와 대리인, 그러니까 주주하고 경영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이 이제 2번인데 이 대리인 비용은 목표가 대리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대리인 문제가 뭐다? 목표 상충이잖아요. 경영자, 그러니까 주주는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영자는 반대 행동 한다는 이런 게 대리인 문제인데 그 대리인 비용이 세 개가 있다. 첫 번째가 감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증 비용이 있고 세 번째가 자녀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감시 비용 요거는 프린시팔 그러니까 주인이 경영자 감시할 때 드는 비용이고 이거는 확증 비용은 뭐다? 이거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경영자가 난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머지 그러니까 이 대리인 비용 중에 요 두 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를 자녀 손실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동그라미 미분 답을 하시고 9번 구매 의사결정 과정 답은 4번이죠. 난이도 합니다. 저한테 공부하신 분은 1년 동안 이거 한 100번을 할 거예요. 100번. 1원부터 문제풀이까지. 그래서 답은 문제인식, 욕구가 생기면 정보탐색. 정보탐색은 내적 탐색, 외적 탐색 두 개가 있고 그 탐색한 다음에 대안평가, 보안 방식, 비보안 방식 있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 구매 행동 그렇게 됩니다. 10번 기업이 복수의 사업 활동을 할 때 각각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보다 경제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요 1번 범위경제인데 이것도 1번과 2번을 맞비교하는 문제구나 눈치를 채세요. 범위경제, 규모경제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3번의 경험효과는 규모경제랑 매우 가깝죠. 계속 반복도를 높여서 줄이는 거니까 비용들을 똑같은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전체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그러면 2번, 3번이 같은 거기 때문에 동시에 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답인데 왜 범위경제 답이냐 그러면은
10번의 첫째 줄에 복수의 사업 이 단어가 키워드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사업. 여러 개의 사업에 걸쳐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범위 경제가 맞겠습니다. 이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이거는 이제 BCG 매트릭스나 GE 매트릭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명 생략하고 11번 조직에서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상 구조 때문, 상위 목표 때문, 지각 차이 때문, 업무의 상호 전속 때문 이렇게 때문을 넣어보시면 돼요. 원인이니까. 그러면은 상위 목표 때문이 아니다. 답은 2번. 상위 목표는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막 싸우고 있는데 더 큰 상위 목표가 나오면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 책으로 하면 644페이지 644의 그 표에 이것도 표 안에 딱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고 12번 마케팅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소비자를 이해하려고지. 그 나머지는 뭐 정부 반칙 알려고 정보 수집하는 거죠. 재고 관리가 생산 관리죠. 그 다음에 경쟁 관리하려고 이런 것들은 전략적이죠. 그래서 마케팅은 1번이고 13번 집단 발전 단계의 모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3번인데 이거는 제 책으로 치면은 624페이지 있어요. 624. 자, 모든 집단은 서로 이렇게 자라온 배경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첫 번째 형성, 포밍. 형성. 그리고 나서 스토밍, 갈등.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이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포밍. 이거를 규범화라고 하면 돼요. 규범화. 문제에서는 요 갈등 대신에 혼란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혼란. 갈등. 그래서 규범이 잘 정착되면 성취를 합니다. 성취가 퍼포밍. 성취. 근데 요게 책에서 문제에서는 실행이라고 돼요. 실행. 실행. 그 다음에 이제 adjourning이라는 단어인데 해체. adjourning 해체. 그래서 어떤 집단도 영원히 가진 않고 중간에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차변과 대변에 기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죠.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반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자, 2번 틀렸죠. 차변은 부채 감소, 대변은 부채 증가가 됩니다. 이거 지금 있으니까 요거 갖고 본거지가 어디냐. 자산은 차변이 본거지가 자산의 증가나 탄생이나 증가는 여기 있고 반대로 가면 감소. 부채는 본거지가 여기죠. 탄생이나 증가 여기 있고 반대로 가면은 반대로 가면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고 3번 차변의 자본 감소, 대변의 자본 증가, 4번에 차변 비용 발생, 대변의 수익 발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5번 자재 소요 계획의 3대 구성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요 생산 계획 MPS 그 다음에 이 자재 명세서 BOM, 재고 기록철 IR, 부품 주문 계획 POP 답은 4번인데 우리가 자재 소요 계획은 이건 문제 하로 제가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여기를 좀 지울까요? 여기를 지워도 되겠네. 자, 우리가 자동차 생산하려면 예를 들어서 차체하고 타이어 결합돼야 되고 차체는 A랑 엔진 여기는 휠 볼트 너트 이렇게 되는데 K 자동차가 12월 31일까지 100대가 필요해. 요게 이제 MPS입니다. 1번 MPS. 그러면 2번 요게 BOM입니다. BOM 구조도. 그리고 너트가 이게 만약에 100대가 필요한데 요게 500개가 필요하고 요게 만약에 2000개가 필요하다면 IR 갔더니 3번 재고 기록철 갔더니 너트 재고가 1500개가 현재 있다. 이거 보유 중이다. 재고가.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건 빼서 500개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죠? 500개만 추가로 주문하면 된다.
세 개가 필요하지. 자, 16번. 직원의 선발 방법 기준 중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뢰성은 성과 측정이 확률적 오차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2.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관계수를 계산해야 하고 상관계수는 두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낸다. 3. 신뢰성 평가할 때 측정의 신뢰도 평가와 신뢰성 기준이 중요하다. 4. 신뢰성은 선발 도구로부터의 성과가 직무로부터 성과를 반영한 정도를 나타낸다. 제가 이 내용을 어렵게 깊게 설명드려도 되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냥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풀이 요령에서 늘 해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신뢰성이 나왔어요. 그럼 반대말 떠올려야 돼. 타당성. 이렇게 해놓고 이 설명이 신뢰성 쪽이냐 타당성 쪽이냐를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 게 뭐냐면 신뢰성은 이거는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 관계가 일관성이 있는지 뭐 항상성이 있는지 그렇죠? 객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 갖고 측정한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한 번 측정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정확성 그렇죠? 이거는 숫자의 신뢰도가 중요하고 얘는 숫자의 정확도가 중요하고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크게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맞았을 때 목표에 목적 적합성하고 같아요. 목적 적합성. 그래서 목적에 근접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점수 높게 맞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근접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100점인 사람이 영어 실력이 진짜 높아. 그러면 이 영어라는 도구는 이 시험 도구는 타당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구분하시는데 일단은 되게 말이 어렵죠. 난이도 상이에요. 어렵지만은 답은 쉽게 나와. 왜냐하면은 동그라미 4번 가서 선발 도구로부터 성과가 그럼 이거예요. 선발 도구로부터 성과가 그 다음에 직무로부터 성과 이거예요. 이거를 반영하느냐 이거는 타당성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몰라도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용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내용으로 풀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의 비교 문제를 푸시면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푸시고 지금은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길게는 못 해드리는데 이 오차가 그냥 간단히 분류만 해드릴게요. 이 표본 오차가 있고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가 있어요. 비표본 오차.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말하고 오차를 말하고 요거는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러니까 표본 추출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했죠. 그럼 이 사람한테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난 오류가 비표본 오차고 요게 다시 둘로 나눠서 체계적 오차가 있고 비체계적 오차가 있어요. 이거는 도구 자체가 잘못됐을 때 도구 자체의 문제, 측정 도구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 생기는 오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계적인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문제가 발생해. 모든 측정자에게. 그러니까 타당성 얘기다.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 오차가 높으면 타당성 떨어지는 거예요. 비체계적 오차는 이거는 약간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무작위적. 도구의 문제는 없는데 이거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가 뭐였냐면은 측정 대상 문제, 측정 상황 문제, 도구 문제, 측정 도구 문제, 측정 상황 문제. 이런 거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신뢰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높으면 얘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요 비체계적 오차를 확률적 오차라고 합니다. 확률적 오차.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가서 성과 측정이 이런 점수가 확률적 오차로부터 자유롭다. 그건 신뢰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신뢰성.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해결하시고 동그라미 2번 신뢰성 판단의 제일 좋은 도구가 상관계수다. 그 다음에 두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 동그라미 3번
신뢰성 평가할 때는 측정의 신뢰도 평가도 중요하고 도구에 여기 도구를 넣어주세요. 도구의 신뢰도 어떤 신뢰가 높은 도구를 쓰느냐 중요하고 신뢰성 기준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신뢰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 기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모르셔도 되지만 크롬바 알파라는 그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는 내적 일관성 요걸 측정하는 도구거든요. 걔는 뭐 0.6 이상, 0.7 이상 그러면 신뢰성 높다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7번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보상을 받고 사업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힌트가 1번과 2번 동시에 나오면 둘의 비교 라이센스인가 프랜차이즈는 매우 비슷한데 이 둘이 어디에 가깝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게 보상을 받고 자사의 사업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게 키워드예요. 라이센싱은 뭘 이용하죠? 상표나 특허 정도만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그 대신 로열티가 낮은 거고 프랜차이즈는 우리 회사의 모든 걸 다 이용하게 하고 로열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맞고 조인트 벤처는 5대5로 투자하는 거고 팩토링은 무슨 그러니까 채권을 매각하는 거예요. 은행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것이다. 그건 재무관리 용어입니다. 18번 재무관리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인데 이 매출은 회계적인 어떤 정보입니다. 회계적 정보고 재무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기업가치 극대화. 이것은 주주부의 극대화도 되고 주가 극대화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다. 정리한적 있고요. 19번에 생산 제품의 수요 예측에 활용되는 시계열 분석 모델에서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추세. 장기간에 걸친 변동의 전반적 방향성. 키워드는 방향성이고 2. 계절 변동. 1년을 주기로 동일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반복되는 변동. 3. 순환 변동. 일정한 주기에 걸쳐 단기간에 균일하게 발생하는 변동. 4. 불규칙 변동.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 원인이나 불분명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변동. 답은 3번입니다. 순환 변동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입니다. 장기. 그래서 단기는 계절 변동이고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20번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능력은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소질, 수준에 대한 평가다. 이 경영자들은 개인 간에 나타나는 능력의 차이보다는 그들이 과연 자신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 안에서 부여되는 직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갖는다. 3번 조직 구성원의 성과는 그 능력에 맞는 직무에 배치됐을 때 높아진다. 4번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 맡겨진 직무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높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은 4번이네요. 높을 경우도 문제가 된다. 적재 적소 배치가 돼야 돼요. 적재를 적소해. 그래서 일단 4번 틀렸고 21번 자본 자산 가길 전문 CAPM의 기본 과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를 볼 때 출제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출제자가 선호하는 경향성을 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본 과정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저기 EOQ 기본 과정을 물어보고 이번엔 CAPM 기본 과정 물어봤어요. 기본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자, 1번 모든 투자는 자산의 미래 수익률 분포에 대해 동질적 기대한다. 이 모든 투자자는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 투자한다. 3. 모든 투자는 위험 선호형이며 기대형이 극대화되도록 투자한다. 4번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며 모든 투자는 무위험 이자율로 자금을 얼마든지 차입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 어디가 틀렸죠? 모든 투자는 위험 회피형입니다. 선호형, 위험을 싫어하지. 그리고 위험이 낮을수록 효용이 높아집니다. 그 뒤에 기대형 극대화하고도 연계시키면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시면 선호형이 아니라 회피형을 바꿔서 틀린 거고 조심하실 것은 4번 같은 경우는 기본 과정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추가 과정인데 이 사람은 기본 과정, 추가 과정 이거 구분하는 것보다는 내용 자체를 더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3번을 답을 할 수 있겠죠. 22. 노나카가 제시한 암묵지와 형식지 간 상호작용을 통한 지익변환 과정을 의미하는 세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재와 익스터널리제이션은 특정 사람의 형식지가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생성 전이된 과정이다. 이 사회화는 특정 사람 암묵지가 다른 사람 암묵지로 생산 전이
3. 종합하는 특정 사람 암묵지가 다른 사람 형식지로 생산 전이. 4. 내재화는 특정 사람 형식지가 다른 사람 형식지로 생산.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데 형식지냐 암묵지냐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암묵지, 여기가 암묵지, 여기도 암묵지, 여기도 암묵지, 여기가 형식지, 형식지, 여기가 형식지, 형식지. 요거는 개인 암묵지, 이거는 집단 암묵지, 요거는 조각지식, 요거는 종합지식. 이렇게 하시고 나서 물론 세시로 외워도 되고요. 세시 이렇게 외워도 되고, 우리는 이제 공표 내연 이렇게 외웠죠. 공표 내연 이렇게 외웠죠. 공동화, 요거는 소셜리제이션, 그 다음에 표출화, 표현화, 표출화, 이거는 익스터널리제이션, 연결화, 콤비네이션, 연결화, 종합화, 그 다음에 인터널리제이션, 내면화, 내재화 이렇게 외우고 있죠. 옳은 걸 고르면 2번인데 사회화는 암묵지가 암묵지로 이렇게 하면 맞는 거지. 암묵지가 암묵지로 맞죠? 1번 외재화는 형식지가 암묵지로 틀렸죠. 외재화, 요거 외재화도 됩니다. 암묵지 형식지로 가야지. 이거는 틀렸고. 3번 종합화, 종합화는 형식지 형식지예요. 틀렸고. 그 다음에 내재화는 형식지의 암묵지로 가야 됩니다. 틀렸지.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23번 인적 자원 모집 방법에서 외부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자, 이번에도 외부 모집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셔야 돼요? 내부 모집과 비교하자. 그죠? 외부 모집을 내용으로 이해해서 풀지 마시고 외부랑 내부를 분류하는 식으로 푸세요. 그래야 쉽습니다. 1. 직무 기술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잘 파악하고 있는 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지원자 많을수록 비용과 속도에서 효율성이 높다. 3.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 업무를 진행하는 데 효과가 있고 회사를 강화하고 경쟁자 약화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다. 4. 지원자들은 지원한 일자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 일자리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취소할 수 있다. 중에 옳은 것은 답은 1번. 외부에서 들어오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에너지 이런 게 들어온 거죠. 3번 맞고 1번과 4번은 내용은 이상하지 않지만 내부 모집 쪽 얘기고 내부 모집 잘 파악하고 있는 지원자라고 한다든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원자 이런 사람은 내부 모집이죠. 2번은 뭐가 틀렸냐면 지원자 많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지죠. 낮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자, 24번 포터가 제시한 본원적 경쟁 전략 유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방어형이고 1번 원가의 2번 차별화, 4번 집중화. 이건 된 거죠. 방어형은 마일즈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일즈 스노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 동기부여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 특성이 심리적 의미와 잠재적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동기부여 접근법은 직무 설계에 있어 조직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전통적인 산업공학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직무 구조화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직무만족, 직무관여, 참여와 성과 변수 등의 태도 변수를 직무 설계의 중요 결과로 보고 있다. 자, 이거 최근에는 제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긴 한데 자, 크게 직무 설계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잘게 조금 네 가지인데 둘로 구분할 때 기계적과 동기부여지. 그럼 요거는 기계적이니까 이거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고 좀 전통적인 거죠. 그래서 뭐 산업공학 이런 말이 나오고 요거 동기부여는 심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심리. 그러면 이게 효율이 가능할까요? 심리에는? 효율이 아니지. 효과 쪽이지. 그렇죠? 그러면 잘 보면 1번에 심리 있죠. 2번에도 심리 있죠. 4번에 태도 있죠. 얘네는 어울리는 애들이고 3번에는 효율 있죠. 효율. 얘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 답이 3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업 시간 하겠지만 요거 말고 생물학적 접근이 있고요.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각운동 접근이 있어요. 지각운동. 자, 요거는 신체 한계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정신 한계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한계. 그래서 요걸 이제 뭐 인간공학 아니면은 생명공학 이런 용어를 써요. 이런 얘기를 주로 쓰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 선반 높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쪽이에요. 자, 요건 다음에 하고 오늘 문제는 요거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급 풀이를 마치고 잠깐만 쉬었다가 7급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군무원 2025년 경영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입니다. 군무원 7급. 1. 고전 조직이론과 비교해 현대 조직이론에서 강조하는 조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적에서 수평적 조직을 강조. 2. 자율통제에서 공식적 통제 강조. 3. 경쟁에서 협력 강조. 4. 획일적 문화에서 유연한 문화 강조.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너무 쉽죠? 공식적 통제에서 자율통제로 바뀐 거로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2번, 공급망에 있어 수요의 작은 변화가 상류 단계로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배치 주문을 확대하여 시장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리드타임의 단축과 큰 주문 대비를 위한 안전재고 확보가 필요하다. 3. 시장 수요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4. 공급자들 간의 정보 공유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그 문제에 공급망에 있어 수요의 작은 변화가 상류 단계로 갈수록 점점 증폭되는 현상은 채찍 효과라고 하시죠. 많이 아실 거고, 채찍 효과라는 것은 맨 끝에 수요의 작은 변화가 연쇄반을 일으켜서 그 이제 원재료 공급자 생산자 쪽에서는 더 크게 확대해서 요구가 들어가고 변동성이 커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 1번 배치 주문이 뭐다? 묶음 주문, 패키지 주문 이런 거를 확대하면 틀리죠.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확장되더라도 덜 확장되겠죠. 1번이 답이고 2번에서는 단축. 그러니까 이것도 눈치가 있는 분은 1번에서 확대라는 단어랑 2번에 단축이라는 단어를 잘 비교해 보시면 두 개가 이제 반대말이니까 뭐가 좋을까? 그러면 단축이 좋겠다. 그러면은 확대가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에서도 줄이기 위한 이런 말이 나와요. 지연을 줄인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1번 답으로 하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 4개 중에 2개 고르면 기억, 직무의 상대적 가치 정하는 방법이다. 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 원리로 하는 직능급 제도 기초가 된다. 디귿 직무별 난이도와 수익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를 계량적, 정량적 방법에는 요소비교법, 점수법이 있다. 답은 4번이죠. 기억 리을. 기억 우선 직무평가의 정의죠. 직무 간의 높낮이. 상대적 가치 맞고 니은은 틀렸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 원리라는 것은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입니다. 직무. 그러니까 직무의 높낮이에 의해서 임금이 주어지는 직무급이 되고 디귿은 이제 예전에 그 CPA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난이도까지는 괜찮은데 수익성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무 분석하는데 수익성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묶여서 하나의 사업인 것이지 이거 쪼개갖고 걔 수익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디귿 틀렸고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디귿 틀렸기 때문에 답은 리을이 맞는데 그러니까 기억 리을이 답인데 계량 정량 방법에 요소비교법 전수법이 있다. 우리가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 분서점요로 외우셨죠? 분서점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비계량, 여기가 계량. 이렇게 쪼개면 여기가 직무 대 기준, 여기는 직무 대 직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물어본 거는 정량, 계량이니까 요 2개를 점수법, 요소비교법.
자, 4번. 다음의 A사가 활용하고 있는 유통 시스템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먼저 보면 기업형 수직 마케팅 시스템, 2. 하이브리드 유통 시스템, 3. 계약형 수직 마케팅 시스템, 4. 수평 마케팅 시스템.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박스 올라가서 국내 식품기업 A사는 최근 변화된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유통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 외에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하며 동시에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도 제휴를 맺고 제품을 유통 중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을 통해 전국에 동일한 브랜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일단 4번이 되는데 우리는 일단 VMS랑 HMS 비교할 줄 아시면 되죠? VMS 대 HMS. 요거는 수직 마케팅 시스템, 요거는 수평 마케팅 시스템. 버티칼, 그 다음에 호리존탈. 수평 마케팅 시스템은 이게 이제 같은 단계별, 제조는 제조끼리, 재료는 재료끼리 이렇게 협력하면서 공생을 추구하는 거죠. 심비오틱 마케팅. 반면에 수직은 원재료에서 제조, 판매, 이 상에서, 요 흐름에서, 이 수직적 흐름에서 마케팅을 협력하는 것이죠. 근데 요게 종류가 3개가 있죠. 배우신 바에 의하면 법인적 VMS, 관리적 VMS, 그 다음에 법인적, 관리적, 그 다음에 계약적 VMS, 3가지가 있지. 법인적 VMS, 관리적 VMS, 계약적, 이렇게 3개가 있지. 자, 그러면 일단은 1번이 기업형, 이게 이거잖아요. 1번 기업형. 3번이 얘잖아요. 3번 계약형. 4번이 얘잖아요. 4번이. 그러면 지금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거기 때문에 이건 2개가 다 같은 카테고리에 있고 얘가 카테고리 다르기 때문에 얘를 의심하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답이 4번인데 왜냐면은 일단 그 셋째 줄에 보시면 박스 셋째 줄 보시면 오프라인 대형마트 외에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을 직접 제품 판매하죠. 그러면 이거지. 법인적.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직접.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단 그거 건너뛰고 또한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 그게 있잖아요. 계약적 VMS. 맞죠? 계약형. 그럼 1번, 3번 맞고 2번 하이브리드가 뭐냐? 이 하이브리드가 책에 따라 좀 다른데 하이브리드는 원래 이게 절충한 거 섞은 거잖아요. 그래서 온과 오프 이렇게 하는 이 책도 있고요. 또는 직접과 간접 이런 책도 있어요. 직접과 간접. 근데 온오프로 하면은 그 얘하고 겹쳐요. 오프라인도 갖고 있고 온라인도 갖고 있다 하니까 그거보단 차라리 동시에 읽어보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그러니까 직접하고 간접. 요게 더 요 설명에서는 요게 더 맞아요. 요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2번이지 2번. 됐죠? 온오프라고 얘기하면 겹치잖아요. 됐고 자 5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혼합 합병 이런 말 좀 생소하죠? 우리는 복합으로 배워요. 복합 이렇게 배웠고 영어로는 컨글로머릿 멀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컨글로릿 혼합 합병 복합 합병은요 비관련 합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관련 관련 비관련 자, 비관련 쪽이다. 복합, 혼합, 아니면은 컨글로머릿.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져요. 1. A 탄산음료와 B 탄산음료 결합, 합병. 2. A 탄산음료와 B 생수회사 합병. 3. A 탄산음료와 B 스낵회사 합병. 4. A 탄산음료와 B 합성 감미료 회사 합병. 답은 3번이죠? 무관련, 비관련. 나머지는 1번은 수평적 합병이죠. 수평적으로 결합됐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원재료 쪽이니까 수직적인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것이죠. 6번 부채 총계 76억, 자본 총계 145억, 비유동 자산 67억일 때 유동 자산의 액수는 엄청 쉬운 얘기인데 저거 일부러 제가 안 지웠어요. 부채가 76, 자본이 145. 요게 76이고 요게 145래요. 그리고 합치면은 76, 145니까 221? 221 정도 돼버려요. 221. 맞고. 그 다음에 중개 비유동 자산이 67이다. 그럼 여기도 221이 맞고요. 대차 평균에서 요거를 자산을 다시 쪼개서 유동 대 비유동 이렇게 쪼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줬냐면 비유동이 67이다. 요게 67이다.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220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67을 빼시면 154가 나옵니다. 답은 4번. 154. 자, 우선은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두 개 더해서 얘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계속을 빼갖고 얘를 구하면 됩니다. 얘 더해서 얘 구하고 대변 합계. 그냥 갖고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몇 초 걸리겠어요? 숫자가 약간 좀 예쁘지 않은데 그래도 한 20초면 될 것 같아요. 20초. 그죠? 난이도 하는 10초 이내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7번 보유 목적에 따른 재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걸 고를 때 훨씬 더 어렵습니다. 1.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비축 재고다. anticip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은 안전 재고다. safety. 3. 작업의 독립성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은 완충 재고다. decoupling. 4. 생산 준비 비용이나 주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유하는 것은 경제 재고다. 중에 옳은 것은 답이 3번인데 제 두꺼운 책에 470페이지를 나중에 참조하세요. 심화 페이지 470 참고하시는데 제가 객관식 문제 풀 때 항상 요령이 뭐냐면 출제자 의도가 중요한데 이 보기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일로 보내고 뭐 얘를 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얘를 또 일로 보내고 이런 경우가 막 얘가 답이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옳은 거 고를 때는. 그래서 아예 틀리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교차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서로 바꿔 쓴 거다. 이걸 눈치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안전재고랑 비축재고 뭐가 달라요? 안전재고랑 비축재고. 안전재고는요, 이거는 항상 불확실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 나온 게 안전재고예요. 반면에는 변동성 확실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늘어나고 겨울에 늘고 여름에 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 영어로 anticipating 그거잖아요. 요거는 safety고 그래서 이 둘을 바꿔 쓰면 됩니다. 1번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써 있으면은 안전재고로 바꿔주시고 비축재고 대신에 비축재고는 동그라미 2번 계절에 따른 수요 변화, 그러니까 변화성, 변동성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축재고. 비축재고는 예상재고라고 해도 되고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예방 또는 예비 뭐 기대 뭐 많은데 그 참고만 하세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중에 1, 2번 다 틀렸고 3, 4번 중에인데 4번 경제재고란 말 잘 안 써요. 경제재고란 말 대신에 주기재고란 말 써요. 이 책을 보시면 주기재고 지금은 경제재고란 말을 제가 그냥 인정을 하더라도 딴지 걸자 인정하더라도 이건 뭐냐면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유한 재고인데 총 비용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유지비 플러스 주문비, 뭐 부족비, 과잉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더라도 적어도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고 또는 얘 대신에 생산 준비비 이거는
상기업, 이거는 제조기업.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놨어요. 얘랑 얘가 빠졌다고. 보시면 생산 준비비나 주문비를 줄이기 위해 틀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진짜 그게 총비용이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재고죠. 그래서 4번도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답이다. 왜 독립성이 유지가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산이 진행되는데 여기 혹시 완충제고가 있으면 여기가 갑자기 끊겼어도 얘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근데 완충제가 없으면 여기가 스톱하면 얘도 스톱됩니다. 다 스톱, 올 스톱. 그렇죠? 완충제가 있으면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죠. 8번. 다음 사례에서 A사 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관점에서 분석할 때 옳은 걸 고르게 하는 게 어려워요, 문제가. 박스를 먼저 읽을까요? 박스 먼저 읽겠습니다. A사는 글로벌 신발 제조업체로 개발도상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다. 최근 A사는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단을 만들어 기부도 하고 지역사회에 수익을 돌려주고 있다. 보기 1. A사는 재무적 책임을 넘어 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CSR의 전통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2. A사는 주주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CSR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3. A사 활동은 이해관계자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며 전략적 CSR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4. A사 활동은 CSR 가장 높은 수준인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단계까지 도달해 있다. 중에 옳은 것은 답은 3번인데 그 캐롤이라는 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게 경제적 책임, 그 위에 법적 책임, 그 위에 윤리적 책임, 그 위에 자선적 책임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그러면서 경제 책임이 뭐냐 그러면은 회사는 반드시 이익을 내서 이걸로 급여도 주고 결제도 하고 이 정도를 해야 이게 기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법을 지키는 게 두 번째 중요하고. 윤리하고 자선인데 그 자선이 조금 더 꼭대기로 가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그 지금 이 박스에 들어가 보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윤리 요구사항을 따른 거 떠나서 뭐 교육과 보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고 재단 만들어 기부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자선적 책임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번은 앞부분은 맞는데 뒤가 틀렸다. 전통적인 게 아니다. 현대적인 거다. 1번 틀렸고 2번은 왜 틀렸냐면 주주익 극대화는 맨 밑에 있어요. 재무적. 그래서 2번 틀렸고 1번과 2번이 서로 모순됩니다. 1번에서는 자선적 책임까지 이렇게 갔는데 2번에선 재무적 책임만이니까 일단 1, 2번이 모순됐고 4번은 왜 틀렸냐면 순서가 가장 높은 수준이 법적 윤리적이 아니라 자선적입니다. 틀렸지 설명이. 그래서 3번을 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자는 그러니까 보니까 지역하고도 관계를 좀 맺고 있고요. 지역 사회하고 관계 맺고 있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에도 정당한 월급 주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이해관계에서도 고려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9번 기업의 영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무 비율은 무엇이며 어떤 비율에 해당하는가. 9번의 키워드는 영업성과입니다. 영업성과. 그럼 1번이 답이죠.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2번 유동성, 3번 레버리지, 4번 활동성은 영업성과는 아니지. 그죠? 그래서 수익성. 이거는 이제 자기자본 비율이 수익성에 대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영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게 뭐냐. 그럼 수익성 이거다. 자기자본 이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10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1. 슈퍼 리더십은 리더가 종업원을 관리하고 통제한 힘과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2. 변혁적 리더십은
셀프 리더로 성장을 돕는 리더십으로서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리더로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 3. 거래소 리더십은 비전 달성을 위해 위험 감수 등 비범한 행동을 보인다. 4.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들과 공동체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접근법이다. 옳은 걸 고르니까 이것도 어려운데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서번트라는 단어 자체가 섬기는 리더십이죠. 헌신하는 이 단어가 딱 맞고 1번 뭐가 틀렸냐 그러면 원래 슈퍼 리더십은 2번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로 성장을 돕는 리더십으로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리더로 키우는 이건 슈퍼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번호를 바꿔 설명한 거고 그러면 1번처럼 조업원 관리하고 통제하는 힘과 기술 가지도 하는 거 이거는 전통적 리더십이죠. 전통적 리더. 거래소 리더십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3번 이제 3번 이게 서로 바꾸면 돼요. 그다음에 3번에 비전 달성 위험 감수 이 비전 달성하면 이게 변혁식 리더십 2번 설명인 거고 위험 감수까지 포함하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별도로 있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의 한 종류로 봐도 돼요. 변혁적 리더십 한 종류로 봐도 되는데 요거 좀 작은 개념이고 큰 개념을 보셔도 돼요. 어쨌든 서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면 1번 설명은 3번으로 가고 2번 설명은 1번으로 가고 3번 설명은 2번으로 가고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11번 업적 평가 시 평가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록 2번 전문가 1인에 의한 평가 3. 평가 청도 형식 4. 적시 평가 아마 이 문제 만나고 되게 황당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 평가자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렇게 돼요. 정확도를 그러니까 업적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업적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평가자가 있고 피평가자가 있어요. 여기에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쭉 있어요. 평가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평가 하려고 하는데 기록에 도움을 받는다.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평가하고 이 사람 평가 나중에 적으려고 하면 기억 잘 안 납니다. 비교도 안 되고 평가하자마자 9점, 평가하자마자 7점 이러면 도움이 되겠죠. 평가 청도 형식을 줍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면접을 이제 직접 면접관이 돼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데 면접관이 되면요. 1번 여기다가 뭐 수음이한 거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척도가 딱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물어볼 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 자율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딱 이렇게 포맷화된 면접이 있는데 이 포맷화된 면접은요. 면접관이 묻고 싶은 거 아무거나 못 물어봐요. 이 표에 있는 것만 물어봐야 돼. 이거 물어보고 답 보고 체크하고 물어보고 답 보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겠죠. 적시 평가는 제가 1번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2번이 왜 틀리지? 전문가가 한 명이 아니라 여기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서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얘네들을 평균 내면 되지. 점수를. 그럼 정확해지겠지. 한 사람의 그 오류 있잖아요. 인사고과생 오류 이런 걸 피하려면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답이 쉽지. 12번 소비자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 출제자로 옳은 걸 엄청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4개 중에 2개인데요. 기억. 소비자 구매 설정 과정은 정보 탐색, 문제인식, 대안평가, 구매 결정, 구매 행동. 이 인지 부조화는 소비자가 구매 후 만족감이 낮을 때 발생. 디귿. 준거 집단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리을. 사전 경험과 같은 상황적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묶어서 3번이고 기억이 뭐가 틀렸죠? 순서가 틀렸죠? 맨 처음에 문제인식이 먼저 나와. 문제인식. 그 다음에 정보탐색. 아까 한 번 적었나? 정보탐색, 그 다음에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행동. 앞에 한번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을. 뭐가 틀렸냐? 사전 경험 같은 상황적 요인은 소비자의 요거는 구매 전 기대다. 구매 전에 기대 쪽에 영향 줍니다. 성과 쪽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리을 틀렸고
자, 니은은 맞고요.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좀 자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집단 사고에 대한 설명 옳지. 이번에도 옳은 것은 이분은 아주 옳은 걸 되게 좋아하네요. 옳은 것은 1.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사고 장려. 이 대안 탐색보다는 문제 합의를 우선시. 3. 직권화보다는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 강조. 그 다음에 4. 응집력이 낮은 집단이나 팀의 의사결정 방식. 집단 사고가 나타나면 답이 2번이죠. 대안 탐색보다는 그냥 합의를 우선시, 특히 만장일치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함부로 반대를 못하게 되죠. 2번이 맞고, 그 반대말이 1번처럼 다양한 의견, 그 다음에 3번처럼 분권화, 4번처럼 팀의 의사결정 또는 응집력이 낮은 상태. 2번은 응집력이 높은 상태죠. 그래서 그 나머지 보기들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면은 2번만 맞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해외시장 진출 전략 중 투자 위험과 성공 시의 잠재적 수익, 통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수준이 최소에서 최대 순으로 나열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인데 라이센싱하고 프랜차이징 비교하는 문제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 라이센싱이 더 낮고 프랜차이징이 좀 높다는 거예요. 통제력이. 왜? 라이센싱은 그냥 상표 정도만 빌려주고 로얄티가 낮은 거고 프랜차이징은 다 빌려주고 다 관여하고 높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가 가장 통제력이 높겠죠. 내가 직접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전략제휴 여기까지는 현지 파트너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외 직접 투자 내가 직접 진출하는 거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맨 끝으로 우선 빼세요. 그러면은 2, 3, 4번만 답이 될 수 있고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의 순서가 2번 틀렸고 3번, 4번 중에 전략적 제휴를 우리가 그 사이에다 넣을 거냐 4번처럼 뒤로 뺄 거냐 요 중에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이센싱, 프랜차이징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붙여놓고 보시고 전략 제휴를 뒤로 빼는 게 좋겠습니다. 15번 정성조사, 정량조사 차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인데 조사 문제 성격이 정성은 명확, 정량은 불명확. 이게 틀렸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정성은 불명확, 그 질적 조사니까 정량은 양쪽 조사니까 명확. 이게 틀려서 답이고 자료 수집 방법 정성은 비정형화된 질문, 정량은 정형화된 질문, 표본 크기 정성은 적고 정량 많고 조사 결과 일반화 정성은 어렵고 정량은 쉽다. 일반화가 쉽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6번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3개월 단순이동 평균법에 의해 6차년도 예측치를 구하면 그러면 6차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4차, 5차, 아니다. 3차, 4차, 5차. 요걸 합쳐갖고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최근 3년. 그래서 이거 직접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표상에서 끝에 3개를 합치세요. 합쳐서 3으로 나눌 건데 140, 160, 150이니까 140, 150, 160으로 바꾸면 가운데가 답이지. 그러면 150이 답이지. 쉽죠? 17번 동기부여 과정이론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의 부름의 기대이론이죠. 나머지 3개는 내용이론이죠. 동기부여 내용이론. 18번 종업원 동기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무설계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무 확대, 2. 직무 전문화, 3. 충실화, 4. 탄력 근로시간제. 답은 2번이죠. 직무 전문화는 직무를 쪼갠 것이죠. 쪼갠 것인데 1번의 직무 확대 이거는 수평 확대고 그래서 A 직무 맡은 사람한테 B, C, D도 좀 한꺼번에 더해라. 동시에 이게 직무 확대고 수평 확대고 3번의 직무 충실화 이거는 수직 확대죠. 그래서 A 맡은 사람한테 A의 상위 업무 또는 관리 업무 또는 정신 업무 이게 동기부여죠. 이렇게 위로 확대한 게 충실하지. 둘 다 현대적 직무 설계가
직무 재설계 방법이죠. 직무 설계 아니면 재설계 방법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번, 3번 됐고 2번이 답이고, 왜냐면 2번은 쪼갠 거잖아요. 얘네들은 합쳐가는데 동시에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해라, 여러 개를 해라 이런 건데 전부 난 쪼갠 거니까 방향성이 반대입니다. 탄력 근로 시간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동기가 높아지겠죠. 자, 19번 MPB 장점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 목표와 부합된다. 2. 한 가지 투자 안에서 복수값이 얻어질 수도 있다. 3. 화폐시장 가치 고려한다. 4.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연금 흐름과 자본의 기회비용에 의해서만 투자한 평가한다. 자, 약간 어려운 문장이 있지만 답은 2번이 맞죠? 2번이 틀리지. 2번이 1번이 1, 3, 4가 맞죠? 1번 기업가치 앞에서도 봤지만 MPB 극대화는 기업가치 극대화, 주주극대, 주주부의 극대화 같습니다. 1번 맞고 2번 뭐가 틀리냐면 한 투자 안에 한 개밖에 안 나와요. MPB는 객관적으로 유의배원가에서 유출원가를 빼서 딱 단일값이 나옵니다. 한 투자 안에서 여러 개 값이 얻을 수 있는 것은 IRR 같은 거예요. 내부 수익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너무나 쉽죠.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고 있고, 화폐시장 가치 고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인율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미래 돈을 현재로 땡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개념이 4번인데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연금은 이게 분자로 가고요. 자본의 기회비용 요게 할인율이에요. 요게 분모로 가지. 그래서 할인을 해서 현가를 구한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은 말인데 3번은 쉽게 말했고 4번은 어렵게 말한 거다 이거예요. 그냥 잠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MPB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뺀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 더한다. CT들을 1 플러스 K T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C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현금 흐름 분자고 요게 자본의 기회비용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본비용이라 하는 게 더 편해. 자본비용, 이자율 또는 할인율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지. 4번 설명이 됩니다. 말은 어렵지만 그렇게 정리하시고 20번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옳은 거니까 조심하세요. 직관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비록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논리적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 휴리스틱은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취했던 결정 관련된 내용들을 고집하는 경향이다. 3. 합리적 의사결정은 문제인식, 실행, 대안개발, 대안평가 및 선정의 단계를 거친다. 4. 제한대안성 모델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문제 정의부터 해결책 규명에 이르는 연속적 단계로 보지 않는 모델이다. 이 중에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1번도 좀 황당한데 2, 3, 4번이 명백히 틀렸다 보시면 돼요. 좀 어렵지만 2번 이 휴리스틱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부정적 피드백이 있어도 이전에 취했던 결정과 관련된 행동을 고집하는 게 뭐다? 이게 저희가 의사결정에서 배우는데요. 비합리성을 가정한 의사결정에서 이건 페이지 제가 페이지만 불러드릴게요. 632페이지에 가시면 심화 여기 가면 암묵적 선호라는 게 있어요. 암묵적 선호.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가 쓰레기통 모형이고. 그래서 휴리스틱으로 보지 마시고 암묵적 선호에 대한 설명이다 보시고 3번 뭐가 틀렸냐? 순서가 틀렸어요. 실행이 맨 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대안개발, 대안평가, 실행. 틀렸죠? 4번이 뭐가 틀렸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연속적 단계를 보지 않다가 연속적 단계 보긴 봐. 그 힌트가 3번에 그 순서가 있지. 대신에 이거는 제한합리성은 시간 제약 때문에 깊게 보지 않고 가볍게 그냥 주어진 정보만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21번 특정 조직의 비전 선언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1번 존재 이유, 2번 지향하는 미래나 이상적 상태, 3 현재 목적 활동, 4번 실행 중심적 활동. 답은 2번이죠. 비전은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2번이고 22번
설비 배치 유형으로 옳은 것, 이번에 옳은 겁니다. 공정 배치, 모듈 배치, 조립 라인 배치, 고정형 배치 중에 박스 매우 크거나 움직임이 어려운 제품, 선박이나 대형 공기. 여기서 답이 4번의 고정형 배치가 되죠. 위치 고정 배치. 그리고 얘는 프로젝트 생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 자체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 맞죠? 그럼 답이 4번이고 필요한 모든 작업자, 장비, 자재 등이 제품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제품 생산량 적고 고도로 맞춤화된 경우에 적합한 배치 방식. 프로젝트 생산이죠. 23번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5Force 모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 산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익률 높아진다. 2. 초과 설비 많아지면 수익률 낮아진다. 3. 소비자에게 인식된 제품이나 상표 특성은 그 자체가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4. 퇴거장벽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답은 4번인데요. 퇴거장벽이 높으면 못 떠나잖아요. 그냥 남아있다고.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치킨게임이라 치킨게임. 그래서 가격을 막 원가보다 낮춰서 매긴 다음에 상대 쓰러질 때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기 작전. 그래서 4번 틀렸다. 낮아진다가 되고 1번에서 산업 집중도가 뭐냐면 독점이나 과점 말한 거예요. 집중도가 높으면 독점 과점되면 수익률이 높겠죠. 됐고 2번 쉽고 3번은 좀 이제 응용 문제인데 인지된 소비자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지된 제품이나 상표는 진입장벽 역할을 합니다. 됐죠? 24번 정보통신 보안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 5개 중에 2개, 3개, 4개, 5개까지 가능한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난이도 상으로 분류했는데 답은 4번에서 가다라마 4개가 맞고 나 위조만 안 된다. 위조가 보안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페이지 불러드리면 이거는 기본 교재 페이지 183 183에 보충 19 요걸 이제 보시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183에 가면 그 보충자료 19에 정보보안 목표에서 첫 번째가 기밀성 나오죠. 기밀성. 요거는 수신자 외에는 데이터를 보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화벽이나 암호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결성이죠. 무결성. 요거는 데이터가 변조되면 안 된다. 인가받은 자만 변조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용성.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용성. 요 세 개를 모아서 CIA라고 해서 CIA. 이 세 개가 3대 보안 관련된 중요한 속성입니다. CIA. 그래서 confidentiality, 그 다음에 integrity, 그 다음에 availability 해서 CIA죠. 요거 나중에 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봉쇄, 부인 방지, non repudiation. 우리 책에서 이렇게 써있고 문제에서는 non refutation 써있는 둘 다 맞아요. 부인하는 거. 뭐냐면은 송신자가 송신했는데 나중에 나 보낸 적 없다. 수신자가 받은 적 없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수증 기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서명하는 거예요. 전자서명. 그다음 마지막 인증성. 요거는 이제 요번 시험에 나온 인증성도 나왔나? 인증 가죠. 그래서 요건 신원 확인하는 거예요. 신원 확인. 상대방의 신원 확인.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위조는 말이 안 된다 하시고 마지막 25번 A백화점은 고객 만족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언제든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묻지마 반품 No Question Asked Return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 보기 중 상기 정책과 동일한 제품 차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포장 2. 배달 3. 설치 4. AS 쉽죠? 우리가 제품 차원 가시면 마케팅에서 핵심 제품 뭐 실체 제품 증폭 제품 확장 제품 이렇게 배우시죠? 요거는 기본 기능 기본이 부여된 거 요거는 외관까지 요거는 플러스 서비스까지 이렇게 되는데 무제한 반품 허용은 이거거든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이쪽인데 대표적인 게
포장이다 이제 포장. 상표나 포장. 지금은 포장 나왔죠? 1번이 답이지. 배달, 서비스 단계 배달, 결제, AS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짧은 시간에 9급과 7급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2026년을 준비한 분들 제 생각으로는 7급처럼 난이도 상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상을 만들었던 그 포션, 그러니까 포션보다 그 영역, 파트 요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고 올해는 마케팅이 쉽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마케팅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문제 풀이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